우진의 간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고성이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독사처럼 다시 꿈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와 사귀는 수빈, 가볍게 겁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달랐습니다. 고성이의 나쁜 손버릇도, 독한 입버릇도 당당하게 막아냈습니다. 완고한 박진석으로부터 100일간의 연애를 허락받고 마침내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는 수빈과 성재,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례식을 치른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발걸음은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이수빈 씨죠? 고성이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질문 같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수빈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이수빈은 잠시 망설였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성재랑 헤어지세요. 고성이의 말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여지없는 통보였습니다. 유튜버 하신다면서요? 어차피 결혼할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수빈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랑 성재 오빠는 결혼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연애입니다. 그게 왜 어머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그 말이 끝나자 고성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 성재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이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옆에 붙어 있으면 성재는 모든 걸 잃게 돼 있어. 사업도, 집안도, 자리도. 고성이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이수빈은 가만히 듣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십니다. 고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왜 죄가 됩니까? 이수빈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당돌하네. 고성이는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뺨을 때리려는 동작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수빈이 고성이의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새어머니라면서요. 이수빈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새어머니면서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고성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수빈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엄마라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말은 칼처럼 정확히 꽂혔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재가 다 잃길 바래? 고성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업가 집안은 말이야. 부모가 허락하는 집안과 혼인하는 거예요. 같은 급길이 엮이는 거라고. 그날 밤, 집 앞에서 다시 성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오빠 이지혁이 나타났습니다. 수빈은 고성이보다 더 심하게 다그치는 큰오빠의 반응을 보는 순간 자기 연애에 정말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100일만 만나보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잠들지 못하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수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내는 똘똘한 막내였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재벌 2세와 데이트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수빈에게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재벌 2세가 싸구려 옷 대신 명품 언박싱으로 유튜브 주제를 바꾸라고 했을 때 수빈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를 시니어 모델로 과감하게 채용해서 영상을 제작했을 때 채널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돌아가신 할머니께 인생 선물 같은 경험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수빈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빈은 박진석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겠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께서 종일 바쁘십니다. 괜찮습니다. 시간 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수빈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궁금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수빈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내주시겠답니다. 이수빈은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진석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이수빈이 들어서자 박진석은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 쪽을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수빈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이수빈을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수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성재 씨와 100일만 사귀게 허락해 주십시오. 박진석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100일이라? 네. 100일 후에 제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왜 하필 100일입니까? 100일이면 한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수빈 씨는 제 아들의 배필 자리에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수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아닐까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재벌 혼인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이 회사를 더 성장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1000명이 넘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가씨가 우리 성재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봤을까?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저는 성재 오빠와 이미 함께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일을 같이 했었다고? 네. 지난 가을 신제품 라인업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조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수빈은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그때 제 채널에서 진행한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입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별 선호도를 분석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성재와 함께? 네. 성재 씨가 제품 기획 단계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제 채널 구독자들을 통해 검증해 봤습니다. 실시간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수빈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2026년 신제품의 온라인 마케팅을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박진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 채널은 주로 40대에서 60대 여성 구독자가 많습니다. 할머니를 시니어 모델로 활용한 이후로 특히 시니어 세대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수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요즘 시니어 세대는 단순히 소비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선택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회사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진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롭군요. 계속하세요. 신제품 출시 전에 사전 반응을 테스트하고, 개선점을 찾고, 출시 후에는 실사용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진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될 겁니다. 박진석은 오랫동안 이수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본 날과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이수빈 씨. 네. 회장님. 제가 성재를 키우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지 얘기해도 될까? 이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감이야. 자기 일에 대한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박진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수빈 씨가 보여준 건 그저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만이 아니었잖아.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 있었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100일. 좋습니다. 이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한 2026년 신제품 마케팅 프로젝트 제대로 해보세요. 회사 마케팅팀과 협업하며 진행해봐요. 그게 100일의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며 이수빈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00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이수빈에게는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재와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지나며 이수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성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방금 회장님 만나고 왔어. 할 얘기가 많아. 저녁에 만날 수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뭐, 아버지를?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만나자. 이수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서니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100일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어머니 고성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전처의 아들 박성재는 스스로 강해지면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성재를 키우는 동안 늘 한 박자 늦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잘해도 칭찬하지 않았고 실패하면 과하게 질책했습니다. 이것밖에 못해? 너희 엄마도 참. 말끝을 흐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린 성재는 그 한마디에 움츠러들었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무기력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균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달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고 실적을 만들었고 박진석의 신뢰를 다시 얻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요즘 부쩍 열심히 하던데 회사 임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고성이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이수빈이라는 여성이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을 직접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고 결국 회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혼자서 회장실을 들어갔다고? 고성이는 비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이라기보다 부정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네, 약 30분 정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당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고성이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박진석이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고성이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수빈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이지혁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해. 대신 박진석을 흔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아내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진석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제 성재 여자친구 얘기 들었어요. 박진석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100일만 보겠다고 하던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고성이는 박진석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유튜버들 이미지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박진석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야?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태블릿을 꺼내 박진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선별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협찬 논란, 악성 댓글 캡처, 왜곡된 썸네일 이미지들. 이런 식의 콘텐츠가 회사 이름이랑 엮이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모두 맥락이 잘린 자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한 장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이 된 건가?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 이것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성재가 이런 친구랑 엮이면 좋을 게 없잖아요. 남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직업을 가진 여자는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불안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박진석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적당한 타이밍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린 건 아니죠? 당신도 알고 계셨으면 해서요. 그렇게 말하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집무실을 나선 고성이의 얼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심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수빈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고
박성재 역시 다시 무기력한 아이로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고성이는 한 단계를 더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온라인 여론 작업이요. 할 수 있죠? 2026년 신제품 영상이 공개된 날이었습니다. 이수빈이 기획에 참여한 첫 공식 프로젝트였습니다. 시니어 소비자를 겨냥한 영상이었고 이수빈의 채널 구독자들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수빈아, 조회수 봤어? 벌써 10,000명 넘었어. 마케팅팀 직원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수빈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댓글 반응도 좋네요. 다행이다. 영상은 공개 직후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는 빠르게 올랐고 댓글 역시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모델 진짜 예쁘시네요. 이런 제품 기다렸어요. 시니어도 쉽게 쓸 수 있겠어요. 박성재는 사무실에서 영상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어, 수빈아. 그는 이수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이었습니다. 유튜버 주제의 기업 마케팅. 이게 뭐야 크크크 수준 낮다. 그 다음은 인신공격으로 변했습니다. 사장 아들 애인이라서 꽂아준 거잖아. 몸으로 올라간 여자. 할머니 팔아서 돈 버는 애가 이제 회사도 팔아먹네. 백수 유튜버가 무슨 마케팅을 안다고. 댓글은 점점 조직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같은 문장, 같은 시간대, 같은 패턴. 이수빈은 핸드폰을 보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댓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케팅팀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사장님, 큰일입니다. 악성 댓글이. 박성재는 보고를 받자마자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조회수도 급증했지만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박성재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여론이 아니야. 누군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성재는 즉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했습니다. 이건 회사의 명예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뒤 수사관이 박성재를 찾아왔습니다. 부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악성 댓글의 상당수가 해외 IP를 경유한 조직 계정입니다. 조선족 댓글팀으로 추정됩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배우는요? 수사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사주 계좌가 완전히 익명은 아닙니다. 박성재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족 명의는 아니지만 회장님 댁과 연결된 계좌입니다. 정확히는 수사관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좌 주인의 이름, 고성이와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수빈을 흔들기 위한 공격, 회사를 핑계로 한 폭력,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 고성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한편 이수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악성 댓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재 오빠의 새어머니는 너무 어머니 같지 않아. 사랑을 반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소유물처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통제하려는 것처럼. 그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성재 오빠의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재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언급할 때도 짧고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4살 때 떠났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말에는 원망보다 체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은 그 이야기가 온전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빈은 성재네 구두 직영점에서 잠깐 일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조옥래와 함께 영상 촬영을 했던 그곳.
점주는 늘 사람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용기를 내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머, 수빈 씨, 오랜만이에요. 점주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주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요? 뭔데요? 이수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점주님, 그때 일할 때 점주님이 통화하시던 내용을 살짝 듣게 됐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성재 오빠네 생모를 아시는 거죠? 점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 그걸 들었구나. 점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혜 씨, 나 말고 내 친구가 그분을 알아. 윤지혜. 이수빈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점주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이수빈을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아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커피를 내온 점주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바람나서 4살짜리 아들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수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점주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윤지혜 씨는 누명을 썼어. 박진석 회장한테 쫓겨났고 아이 곁에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될까봐 스스로 모습을 숨긴 거야. 누명이요? 내 친구 말로는 고성희 씨가 그 일에 깊이 관여했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 하지만 윤지혜 씨가 억울하게 쫓겨난 건 확실해. 이수빈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윤지혜 씨는 머리를 깎았어. 비구니가 됐지. 이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구니요? 응. 지금은 경주에 있어. 작은 암자에서 지내고 계셔. 점주는 서랍을 열어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가 가끔 찾아뵌대. 주소는 여기야. 하지만 점주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함부로 찾아가면 안 돼. 그분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시거든. 그게 아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으시면서. 왜요? 아마 자신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 계모 밑에서 자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친모까지 나타나면 더 힘들어질까봐. 이수빈은 메모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이수빈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성재 오빠는 자기가 버려졌다고 믿고 살아왔어.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수빈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연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성재 오빠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았다는 것을,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수빈은 핸드폰을 꺼내 기차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경주행,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재에게도. 이건 선물이 아니라 되돌려줘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이수빈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은 이른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수빈은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빌딩들이 멀어져 갔습니다. 이수빈은 가방에서 점주가 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경주시 외곽, 명저감 민지안. 암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밝을 명밍, 고요할 적지, 밝고 고요한 곳. 이수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2시간 반 뒤, 기차는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수빈은 택시를 타고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요.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암자라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곳이에요. 어떤 스님이 계신가요? 혜정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수가 적으시고 조용하신 분이래요. 가끔 산책하시는 모습 본 적 있는데 참 온화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이수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택시는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 올라가셔야 해요. 차가 못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이수빈은 택시에서 내려 돌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명저감. 현판에 쓰인 글씨는 소박하고 단아했습니다. 이수빈은 암자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수빈은 천천히 암자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낮고 고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비구니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온화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빈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스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먼 길 오셨나 보네요. 들어오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수빈은 스님을 따라 암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고 방 안쪽에는 불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스님은 찻잔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이수빈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수빈 씨, 혹시 윤지의 스님이신가요? 그 질문에 스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혜정이라는 법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오셨나요? 이수빈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는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점주 이야기, 성재와의 관계, 그리고 그가 어머니에 대해 믿고 있는 것들. 법정 스님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이수빈은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성재는 잘 지내나요? 오랜 침묵 끝에 스님이 물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최근에 부사장이 되셨어요. 그렇군요. 스님의 눈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자랐나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요. 이수빈은 말하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고 항상 주저하고. 혜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탓입니다. 스님 탓이 아니에요. 이수빈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성재 오빠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자랐겠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혜정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정 스님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성재 아버지와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행복했죠. 성재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고요.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재가 4살이 됐을 때 일이 터졌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고성희 씨였죠. 고성희 씨가 저를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제거요? 조작된 사진과 증거들.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짓 증거들이 만들어졌어요. 박진석 씨는 그걸 믿었고. 혜정 스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고성희 씨와의 결혼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성재 오빠는요. 아이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스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성희 씨가 말했어요. 아이를 데려가면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히겠다고. 아이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수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스님은 계속 여기 계신 건가요? 네. 머리를 깎고 수행의 길로 들어섰어요. 아이를 지켜보는 것도 멀리서만 가끔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죠. 한편 서울에서는 고성희가 점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악성 댓글 작업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 추적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지금 변명할 때가 아니잖아요.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더 큰 수를 써야 해. 그때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이수빈 씨가 오늘 아침 경주로 떠났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경주? 고성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윤지혜를 찾아간 건가? 만약 이수빈이 윤지혜를 만나고 그 진실을 박성재에게 알린다면
고성이는 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경주로 갑니다. 이수빈은 혜정 스님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님, 성재 오빠한테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혜정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제가 나타나면 또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오빠는 아직도 상처받고 있어요. 자기가 버려졌다고 믿으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수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재 오빠는 알 권리가 있어요. 스님이 얼마나 오빠를 사랑했는지. 그때였습니다. 암자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누구 없어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수빈과 혜정 스님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고성이가 서 있었습니다. 명저감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날만큼은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고성이는 이곳이 수행의 공간이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혜정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명령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아직도 아들 곁에 올 생각이냐고. 그 아이는 자기가 키운 아이라고. 지금이라도 나타나면 모든 걸 망치게 될 거라고. 그 말은 협박이었고 동시에 자백이었습니다. 혜정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으로 다져진 침묵이 그 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수빈은 가만히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윤지혜를 쫓아내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사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박진석이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말을 스스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암자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이수빈을 찾아 경주까지 내려온 그는 문 앞에서 이미 모든 말을 들은 뒤였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정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사진 속에서조차 지워졌던 얼굴,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왔던 어머니. 혜정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의 말은 더 이상 방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은 암자의 고요 속에서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모든 것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조선족 댓글팀을 통한 악성 댓글 사주는 명백한 범죄로 분류되었고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윤지혜를 모함했던 사건 역시 재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조작된 증거, 위조된 사진,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성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20년 동안 고문했다고.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아이를 키웠다고. 나는 그걸 방관한 공범이었다고. 고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고립된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명예훼손, 업무방해, 여론조작.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법정에서 하나의 범죄 목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산은 환수되었고 이혼으로 이름도 지위도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앉아 늙어가는 자신의 얼굴을 유리창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혜정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확인하지 않았던 진실, 자신이 외면했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혜정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되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속죄의 방식으로 큰 절을 짓는 일을 지원했고 회사의 경영권을 전부 박성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지은호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지은호에게는 직접 사과했고 법적 물질적 배상도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지혁과 박성재 역시 서서히 화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00일은 이미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정식으로 약혼했습니다. 이수빈의 유튜브 채널은 회사의 온라인 혁신을 이끌었고
시니어 친화기업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정착시켰습니다. 결혼식 날, 혜정 스님은 멀리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직접 앞에 서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축복이었습니다. 박성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진 아이였다는 사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책임 있는 경영인이 되었고 사람을 우선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수빈 역시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랑을 지켰고 진실을 밝혔고 할머니 조옥래가 남긴 말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돌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시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